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먼저 대선 행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로 사흘째 전북을 찾아 교회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당내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며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북 일정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정읍의 한 교회를 찾아 부인 김혜경 씨와 예배를 드린 뒤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즉석연설을 통해 자신이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하고 실적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국민 반상회를 열고 정세균 전 총리의 고향인 진안을 방문하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권성동 사무총장 등과 함께 준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SNS에 내일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대위 구성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한 부산 선거운동에 대해선 윤 후보는 부산 시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뜻을 타고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선대위 주도권을 뺏겼다며 리더십의 위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즉석연설에 대해 비루한 감성팔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온 TV 홈쇼핑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 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판촉 행사에 드는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고, 공영쇼핑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영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2015년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란 지침을 시중 은행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일부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평균 수준에 맞춰 내년 목표를 제시했고, 그렇지 않은 일부 은행은 약 5%의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는 올해 증가율 목표치 5%보다도 낮아 내년 주요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의 영향에도 또다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44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3명이 늘어나 누적 12명이 됐습니다. 최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8명입니다. 이달 들어 처음 5,000명을 넘어선 뒤로 닷새 연속 5,000명대 안팎을 기록한 겁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지난 1일부터 닷새째 7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 일의 최다치였던 전날보다는 8명 줄었는데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91%를 넘어섰고 경기도 79%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에도 중환자병상이 각각 1개씩만 남았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0개 중 7개가 차 있고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5%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수도권 954명, 비수도권 23명으로 1,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나흘 이상 대기자도 3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 대기자의 57%가량은 7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3명 더 확인돼 이제 누적 12명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4주간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방역 패스 적용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하는 건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처음 일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앞으로의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와 국내 입국자 격리 조치 시행으로 최근 국내에서 괌으로 가는 노선의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이달 23일 인천 괌 노선을 운항 중단 660여일 만에 재개하려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운항 일자를 내년 1월 29일자로 연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부터 이달 16일까지 예정됐던 괌 노선 7편 운항을 모두 취소했고 티웨이 항공 역시 다음 주 인천 괌 노선 운항을 우선 중단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높은 것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일부 유전자를 가져온 혼종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더 쉽게 퍼지지만 가벼운 증상만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보도 유지한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 분석 업체인 엠퍼러스 연구진이 오미크론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 코드는 오미크론을 제외한 다른 코로나19 변이에선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이 코로나 계열이긴 하지만 감기만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현저한 유사성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된 숙주 체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로써 오미크론이 인간 숙주에 더욱 잘 적응하게 돼 일부 면역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더 쉽게 퍼지지만 가벼운 증상만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높은 감염력의 영향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처음 보고된 지 약 열흘 만에 최소 40개국으로 전파됐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일일 확진자 수가 16,300여 명을 기록해 최초 보고 때보다 6.6배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집계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도 비상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이충원 의학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주말이 지나고 내일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들어갑니다. 일단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또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의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는 이제 혼밥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미접종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청소년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도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해라 이런 독려 방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인데도 지금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지금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다 걱정인데 강화된 방역 조치 확진자 규모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확진자 규모가 조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지금 규모로 보면 다음 주에도 6,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주는 더 높아질까요? 그렇죠. 지금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는 오미크론이 아니고 델타가 문제거든요. 델타도 네네. 상당히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10대 중심으로 또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역 강화가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는 보통 1주 내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좀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2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숫자가 더 는다는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영업 제한 시간을 보니까 방역 조치,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좀 어떤가요? 사실 내일부터 들어가는 방역 강화가 고강도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뭐 10시나 12시까지 뭐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도 얘기가 나왔지만 포함은 안 된 상태고요. 네. 또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회경제적 파장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말 모임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고령층 12월까지 추가 접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바로 항체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좀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올해까지 또 먹는 약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일단 지금 이 정도의 방역 조치로 12월을 좀 버티자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모임 많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조금 취소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니까 91%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뭐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의료계 일부에서는 지금 이 의료계 이 시설이 조금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체계가 좀 붕괴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병상을 좀 다시 만들자는 제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병상 가동률 91%라는 뜻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면 그 청소를 하고 또 네. 소독을 하고 다른 환자를 또 받아야 되고 현재 또 중환자 병실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꽉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세 차례나 대학병원 등에서 중환자실을 찔끔찔끔 계속 늘리고 있는데 확진자 규모가 점처럼 줄지 않으면서 계속 뭐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들붓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확진자 규모가 10,0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체육관 등 큰 시설을 이용해서 고위험군이나 중등증 이상 또 중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쭉 거기서 치료 뭐 증상에 따라서 쭉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료인이 한 명이 여러 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혹시 뭐 확진자 규모가 뭐 10,000명 이상으로 커질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플랜 B 정도로 비상사태 때는 이렇게 하겠다. 플랜 B 정도로 또 방역당국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을 봐도 지금 병상이 하나 남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위중증 환자 수도 집계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좀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재택 치료가 아니고 재택 격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비판적으로 그런데 재택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겠죠. 현재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15,000명 정도로 많이 늘었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측정하고 그걸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또 일부에 하루에 2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진료도 하고 일부 처방도 하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보면 개원이 선생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과, 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과는 얼마든지 호흡기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재택 치료를 하는 분들을 1대1로 주치의 개념으로 등록을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전화로 이렇게 그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를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재택 치료 말씀드렸더니 뭐 격리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도움을? 지금은 일단 자가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볼 수 있는데 센터에서 볼 수 있는데 2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증상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내 오미크론 환자가 3명이 더 확인이 돼서 지금 누적 12명이 됐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해서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거기서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명이 나왔고 또 경기도 거주 여성 2명이 이제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죠. 현재 미추홀구 교회에서는 4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780명 정도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도 그 전에 있었지만 델타 변이는 확진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델타 변이가 훨씬 많고요. 네네.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유입돼서 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자, 오미크론 확진자도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더 세고 독성은 좀 약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독성은 약화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유전자까지 들고 감기 있다. 바이러스. 오미크론에는 네네. 델타는 없는데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 감염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약한 감기 바이러스인데 네네. 이게 이제 변종이 나타난 게 사스에서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고 지금 나타난 코비드-19, 코로나19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건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감염력은 세지고 독성은 좀 낮아지는 게 약해진다. 아니냐 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지금 감기처럼 약해지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전 세계적으로 점하게 되면 사실상 팬데믹은 끝나는 게 아니냐. 감기는 사실 뭐 각자 알아서 치료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라고 이제 비유가 된다면 그러면 위중증 환자로 가는 가능성들은 그러면 적어지겠군요. 감기를 가지고 뭐 감기가 돌면 뭐 한 집 건너 한 집은 감기 환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감기 확진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찾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전파력이 사실 이렇게 세다면 오미크론이 전 세계 이제 유세종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델타보다 최소 30% 이상 전파력이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남아공을 보면 8일 만에 확진자가 6.6배나 지금 급증했으니까요. 또 최소 전 세계 40개국 이상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어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세다면 델타는 우세종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한 달 정도면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을 점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볼 때 오미크론의 그 백신 효력은 좀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도 전파력이 셌죠. 그러면서 델타도 예방 효과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중증은 상당히 막을 수 있는데 네네. 기존 그 백신이 오미크론도 그렇다면 백신 효과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그런 백신의 효과는 상당할 거다. 기존 백신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 한 연구인데 이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 또 세포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항체가 바이러스를 둘러싸서 중화시키고요. 또 감염된 세포는 이 면역 세포가 가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체는 조금 작용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면역 세포 반응은 남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금 3차 접종이 국내에서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가 또 급격히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오미크론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 경구 치료제, 이제 먹는 치료제는 좀 올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내년 2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올해 도입을 목표로 협상 중인데요. 일단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중증 예방 처음에는 50% 이상이다 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 과정에서 이게 30%로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승인을 권고했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화이자 먹는 약은 중증 예방을 90% 이상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되면 중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가구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공개됩니다. 금융시장도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이승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별 특징과 인구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공개됩니다. 8일 수요일에는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이 나오고 다음 날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가 나옵니다. 신혼부부 통계는 우리나라 가구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지난해에는 5년이 안 된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늘어 역대 최고치인 42%를 기록했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결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주목됩니다. 신혼부부 통계가 나오는 같은 날 통계청은 2070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도 발표합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을 보면 9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주가 추이와 함께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 바뀔 예정이어서 이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통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경우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후가 주중에 출범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쓰는 의약품 용기를 멸균 처리하지 않은 채 납품해온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세균 감염에 취약한 수술 환자들에게 문제 약품을 4년째 사용해왔는데요. 제약사들은 멸균 시설이 국내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사기 모양 용기에 든 이 액체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안구에 여러 차례 주입합니다. 수술자도 만지게 되고 수술을 도와주는 간호사도 이걸 계속 만지게 되고 제일 많이 만지는 세균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에서 쓰기 때문에 용기 표면도 멸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제약사 가운데 멸균 처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수술하면서 수차례 만지는 이 점탄 물질이 멸균되지 않은 채로 수술대에 놓이면 다른 도구들까지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한때 멸균 처리를 했지만 2017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멸균 시설을 보유했던 업체가 시설을 2017년 팔아넘긴 뒤부터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게 제약사들 설명입니다. 대한안과학회는 해당 약품 문제를 지난 8월 의사들에게 알렸습니다. 멸균 처리 공정을 추가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게 일단 멸균 처리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사실을 주의사항으로 기재하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기 멸균 처리 시설에서 멸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환자의 신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대학병원은 8월 이후 국내산을 모두 반품하고 멸균 처리된 수입품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품 물량이 적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멸균 처리하지 않은 제품을 지금도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드론 전문가를 꿈꾸며 기술을 배우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이용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주기도 하고 실종자 수색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정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야산으로 행방을 감춘 사냥을 찾기 위해 드론을 날린 지 10분 남짓. 산 정상 부근에서 4마리가 모여 있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힙니다. 여기 있네, 여기. 바위에 가붙어 있어. 그건 막. 사냥 수색에 나선 이들은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농가에서 방목했던 사냥들이 산으로 올라갔지만 몸이 불편한 주인이 애만 태운다는 소식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전 1차 수색에서 33마리를 찾았고 나머지 5마리를 찾기 위해 2차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지난번에 나무 아래쪽에서 양들이 이제 모여 있었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나무 밑에서 좀 쉬고 있을 거야. 사냥 주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학생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물색을 했는데 다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와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도와주니까 뭐 더 말 없이 고마웠죠. 예. 실종자 수색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생들은 드론을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경지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은 조만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시각 오늘 보도했습니다. 17만여 명 규모의 러시아군 100여 개 대대가 동원될 것이라며 위성 사진이 포함된 미국 정보 문건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Russia is putting itself in a position for renew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9만여 명의 러시아 병력이 국경지대에 집결돼 있으며 특히 내년 1월 말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Продолжает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ТО по эскалации ситуации прямо на наших границах.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온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며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сколько близко к российским границам выдвинулась во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Для нас это более чем серьезно. 러시아의 전격적인 침공을 막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Do you accept Putin's red line on Ukraine? I don't accept anybody's red line. 미러 정상은 조만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는 했어도 지금은 햇살이 기온을 부지런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다음 주는 확실히 이번 주보다 공기가 부드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리는데요. 맑고 깨끗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날이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9도, 광주와 대구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